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7일 목요일 저녁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생후 5개월 된 남자아이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3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기사가 인터넷 공간을 울리고 있군요. 전북 전주시에서 살고 있던 도준이는 지난달 5일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결국은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도준이 부모님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만성 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렸답니다. 도준이의 심장과 간 그리고 신장 2개로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렸군요. 사진 속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는 도준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곁에 왔다 간 천사를 봅니다. 도준이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기도하며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홍세화 칼럼은 홍세화 선생의 지방 출장으로 전화 녹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세화 칼럼 지하철에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주간 칼럼 지하철에서의 홍세화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나갔네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그들은 왜 파업을 했지라고 묻기 전에 이미 등을 돌립니다. 왜 또 파업을 하고 야단이야? 라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파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자체가 이미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칼럼 첫 부분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왜 파업을 했을까라는 점이 궁금하셨나요? 아니면 왜 파업을 하고 야단이야 라고 불만스러운 반응을 앞서셨나요? 물론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을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왜 파업을 했을까라고 질문하는 분이 더 많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로 볼 때엔 파업을 왜 하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은 채 왜 파업을 하고 야단들이야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구성원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노동자들이 파업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무척 어렵게 만듭니다. 파업이 다수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법에 의해 노동자의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규정된 권리인데도 왜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알베르 까뮈는 이방인과 페스트 등의 저작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지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불의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라고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절대 군주의 목을 단두대에서 처형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소설가의 목소리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주장은 아주 명료하고 논리적입니다. 사회 정의가 서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공연히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서가 강조되는 사회, 그래서 사회 정의를 관철시키기보다 질서를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의 요구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 정의가 질서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나 성장한 뒤 사회에서나 강조받는 것은 사회 정의가 아니라 질서와 안보였습니다. 질서를 지켜라, 안보가 우선이다 등등으로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질서나 안보에 비해 사회 정의가 강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분단 상황이고 전쟁을 참담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보와 질서 일변도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요. 이렇게 안보와 질서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수구 언론들입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리거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면 왜 파업을 벌리지 또는 왜 시위에 나섰지라고 그 이유는 묻지도 않고 그 결과만을 크게 보도합니다. 가령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왜 파업했는지 묻지 않고 물류 대란이라고 쓰고, 지하철 노동자들이나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왜 파업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통 대란이라고 쓰며, 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왜 파업했는지 묻지 않고 수출 전선이 비상 이렇게 씁니다. 이번처럼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왜 파업했는지 묻지 않고 의료 대란이니 환자 불편, 진료 차질을 크게 쓰지요. 실제로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응급실이나 수술실 등의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지만 그런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안보와 질서를 강조받았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조중동 신문이나 종편 방송에 의해서 그런 의식이 끊임없이 확인받고 견고해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사회정의의 요구는 국가 권력이 강조하는 안보나 질서의 이름으로 또는 자본 권력이 강조하는 국가 경쟁력의 이름으로 쉽게 억압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회정의를 요구하려고 거리에 나섰는데 질서를 어겼다고 물대포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알베르 까뮈의 말을 되짚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서 있으면 왜 우리가 거리에 나서겠습니까?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 정의를 요구하려고 거리에 나서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화학물질이 섞인 물대포뿐인데 사회 시민 다수가 이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약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이 없어서 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자가 파업을 벌립니다. 저는 아직 파업을 하고 싶어서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나 불의에 맞서려고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파업입니다. 그렇게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구성원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애당초 별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취급하지 않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외롭게 싸워야 하는 배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오병희 원장과 경영진은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미리 앞장서서 의사 성과급제에 이어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에게 성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또 의료인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가령 환자의 만족도나 의료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환자의 빠르고 안전한 회복과 건강 증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료 실적, 즉 금액으로 표시된 돈뿐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이 실시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성과급제에서 그 실상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제 아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선택 진료를 많이 하도록 하고 검사와 치료, 처치를 많이 하도록 이끕니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과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이 월급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흔히 병든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환자는 의사와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약한 의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병원에 다녀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의사가 요구하면 선택 진료를 받지 않을 수 없고 검사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공공병원의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공대학병원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대병원이 전 직원 성과급제를 관철시켜 병원 노동자들을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개별화, 원저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거의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그릇된 의식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취업 규칙을 개혁하려고 하는 등 그들의 노동 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고 취업 규칙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진 못하더라도 지금의 낮은 수준조차 지키려면 파업을 해야 하는 게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꼭 이길 수 있도록 부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마련하는 본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 그 환경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특별한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이분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언론에서 표현하는 몇 마디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 누군지 벌써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유성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도 너무 식상하죠. 개그맨을 웃기는 저는 개그맨. 네. 그 말이 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언제부턴가 그 수식어가 저한테 계속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들 있죠. 왜냐하면 예. 개그맨들끼리는 서로 웃기거든요. 서로 웃기고. 무진장 웃기죠. 서로는.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런 별명처럼 예. 따라다닐까 이런 생각을 예. 가끔 해보죠. 그리고 전유성 선생 설명하는 자료들 보면 꼭 나오는 게 개그맨이란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했었다. 네, 그건 뭐 처음 네. 했어요. 네. 얘기는 뭐 무궁무진합니다만 우선 지금 이제 경북 청도에 가 계시잖아요. 네, 경상북도 청도에서 경상북도 청도인데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근데 원래 그 지역 출신도 아니시고. 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청도 내려가 산다 그러면 네. 고향이냐?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연고가 있냐?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왜 청도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뭐. 네. 많이 하시는데 청도 지나가다 보니까 예. 참 좋았어요. 이 얘기가 사실 좀 길어요. 청도까지 간 얘기를 하자면 짧게 한번 해보시면. 짧게 그냥 지나가다가 청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덜 짧게 하시면. 그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살았고 예. 이제 수명도 연장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울릉도에 이장희 씨가 같이 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예. 울릉도 좋다 그러고 예. 갔다가 좀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자리 잡지도 못했지만 예.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와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파도 때문에. 예. 그러고 있을 때 이왕 섭외 가는 거면 거제도는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으로 그래서 제가 갔더니 거제도 계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무슨 큰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여기 내려오시면 고용 창출은 몇 명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첫 질문을 받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그 신성일 선배님이 칠순잔치를 청도에 있는 운문사에서 하셨어요. 아, 그러시고 대근 저 경주 근처인가 어디 뭐 영천에 계시거든요. 영천. 네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제가 이제 청도로 정했죠. 그 술 마시고 그 좀 너무 많이 마셔서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예. 쓰러져 있다가 어느 코스로 제가 실려 나왔는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청도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폐교회였어요. 예. 생긴 지 한 100년 됐기 때문에 그 100년 기념으로 굉장히 큰 교회를 지어서 뒤쪽으로 나가고 비어 있었는데 야 저기다 카페를 하면
내가 청도에 와서 사는데 시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가서 이제 부동산한테 물어봤더니 부동산 주인이 그 폐교의 또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내려가서 살게 됐습니다. 야, 그 이제 경북 청도까지 가신 얘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그냥 전유성 씨가 청도에 가서 사셨다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서 이제 새로운 문화 실험 같은 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실험을 하셨어요. 그 청도 철가방 극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랐는데 86년인가 그때 제가 그 순회내상이라는 공연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변사극을 만들었는데 아하. 얼마 전에 누가 그 코미디 박물관이 생기면 자료로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은 없었는데 코미디만 전문으로 하는 전용관을 하나 갖고 싶다. 예. 그런데 그게 한 20년 만에 이제 청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근데 그 이제 저도 가봤지만 우선 외관이 그 중국집 철가방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하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찾아가면서 놀랬던 건 청도 읍내에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외진 지역에 극장을 세웠는데 이런 데까지 누가 사람들이 찾아오나 싶었어요. 네. 근데 외지다라는 표현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접근성이라는 게 외지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도 그 군청 앞마당에 세웠다고 한들 올 사람들이 오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재미나는 곳이 있으면 보러 다니는 분들이 프로들이에요. 전국 어디라도 재미난 곳이 있다 그러면 찾아다니거든요. 예. 볼만한 게 있으면. 예. 그래서 그 프로들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도리어 공연하는 친구들은 아마추어들이고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말은 이제 그 사어라고 생각하죠. 네, 좀 좋아하면 알아서들 찾아온다. 그렇죠. 재미있으면. 그래, 저도 그래서 그때 철가방 극장 공연을 들어가 봤더니 소극장이긴 합니다만 꽉 찼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어느 지역 교회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오시는 네네. 걸 이제 제가 옆에 껴서 같이 봤는데요. 네. 공연도 그 공연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젊은 그 개그맨 지망생들이죠. 네. 소재들도 제가 기존에 이런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했던 네. 좀 다양한 참신한 것들이 있던데요. 이제 오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방학 때 네. 되면 초등학생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낮에 MT 해서 한잔 하신 분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시는데 예. 저희들이 만든 그 레퍼토리가 여러 개가 있어서 아동용 예. 애들이 많이 모여 아동용 또 성인용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연을 하죠. 예. 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전유성 씨와의 본격 인터뷰 듣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유성이라는 분을 떠올리면 엉뚱하다, 좀 천재적이다, 기발하다, 어눌하다, 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네 가지 중에 예. 제가 이제 어눌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천재는 아닌 것 같고 가끔씩 제가 생각할 적에 기발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엉뚱하다라는 얘기를 그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엉뚱해요. 전유성 씨처럼 저는 엉뚱합니다. 이러는데 엉뚱하다는 거의 판단은 예. 그 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엉뚱하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좀 원칙주의자예요. 그 이제 원칙을 좀 지키려다 보니까 그게 엉뚱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엉뚱하다, 우리 보통 상식으로 엉뚱하다라는 거는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정관념으로 보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별일 없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나는 야, 사람이 사는데 왜 별일이 없겠니? 정말 별일이 궁금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안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들으려고. 그거 왜 별일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또 언젠가 그 김학래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성희 형은 밤 12시 넘어도 횡단보도로 건너가. 그렇게 건너가야지. 좀 멀더라도. 물론 제가 위반한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될 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형 아무도 없는데 그냥 건너가 그러면 아니야 일로 건너가야 돼. 이제 막 아유 저 형은 엉뚱하다니까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원칙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쓰신 책들도 많이 쓰셨는데 쓰신 책들에 제가 제목만 이렇게 인용해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맞는 말이네요. 네. 또 이제 한동안은 그 컴퓨터 막 네네네. 보급할 초기에 아주 시리즈로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존유성만큼 한다. 인터넷 일주일만 하면 존유성만큼 한다. PC 통신 지금 젊은 세대들은 PC 통신이 이제 뭔지도 모를 텐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한테 이 제목이 확 들어와 박혔던 건 이 책 제목이에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네. 참 우리가 이 구국의 결단 앞에서 참 아무것도 못하면서 막 망설이고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길어도 됩니까? 그럼요. 시간은 우리. 어느 날 제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전철안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 아무도 말리지 않고 있는데 한 50대 아저씨가 네. 싸움을 말렸더니 애들이 50대 된 아저씨를 때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있는 일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그럼 기자 너는 뭐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혹시 야 내가 뭘 쓰지 했는데 야 이거 기사거리 하나 생겼는데 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네. 그 정말 정의감에 불타는 아저씨가 아이들 싸우는 걸 말렸다가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적에 그 상처난 걸 보고 아내가 얼굴에 왜 그런 피투성이냐 피가 묻었냐 이럴 때 고등학교 애들이 싸우는 거 말렸다라고 하면 가장 감싸줘야 될 가정의 에서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 왜 애들 싸움에 끼어들어서 막고 다녀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할까? 또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그 고등학교 아이들 말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손찌검도 하고 그러면 또 파출소에 불려가서 조서 꾸미고 막 그런 일들을 귀찮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보나마나 제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안 보는 척하면서 저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나도 말려야 될 것인가? 예. 근데 저는 만약에 있었다면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예. 문이 탁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날 쳐다보니까 예. 야 이놈들아 싸우면 어떡해! 그리고 걔들이 보는 순간 저는 전철 바깥으로 탁 튀어나가면 그러지 않았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다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재밌다고 좋다고 2탄을 자꾸 만들자고 그래서 2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이 들면서 살아오신 정봉구 선생 같은 분이나 많은 분들한테 살면서 자기가 비겁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고백하는 그것들 이렇게 좀 그거 좋은 생각이네. 다 모아서 네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난 이렇게 현명하게 했을 걸 아니면 아직도 난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진솔한 고백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2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를 지금 이제 고명을 하셨지만 누구든지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혼자 있을 때 부끄러워지는 그런 비겁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요. 예? 충분히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생계형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시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전철 안에서의 그런 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시위 현장에서 독재 정권에 남들은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 옆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나갔던 사람들의 네네. 그런 생계형 양심,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참 좋은 기획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책 제목은 책을 안 읽어봐도 그냥 빵 터집니다.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사실은 103일 동안을 다니면서 뭐 열 몇 나라를 가는데 뭘 제대로 봤겠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다. 뭐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예, 그랬더니 예.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유럽 여행을 갈 때 25일에서 40일 가는데 100일 갔다 온 사람이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면 25일, 40일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시키는 제목이 아니겠냐. 그러고 있을 때 유홍정 예. 그분이 나의 문화유산 납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많이 팔렸죠. 그치? 무진장 팔렸죠. 예, 그래서 예. 마침 제 청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시다면서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표절해서 썼죠. 이 책은 좀 많이 팔렸습니까? 네, 많이 팔렸는데 예. IMF 때 음. 그 출판사가 문을 닫았죠.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거 저는 못 봤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예. 책 제목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소를 잃은 자는 대문을 활짝 열고 볼 일이다. 그게 이제 숫소를 잊어버렸으면 암소를 한 마리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래서 기발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기발한 것보다는 뭐 예.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제 경쟁에 대한 그 전유성 선생의 생각을 어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나는 경쟁 안 한다. 남이 하는 분야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남하고 경쟁 안 한다. 나 자신과는 경쟁할지 모르지만. 네네, 뭐 그렇죠. 정말 뭘 해도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 전 못하거든요. 할 마음도 없고. 예. 그러면 차에 관한 얘기를 저 앞에서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기껏 하는 게 제가 얻어 타고 다니면 주차장 어디냐? 야, 차 가진 사람이 알아야지. 난 몰라. 예.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시대를 사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다 뭐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근데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기본적으로 이게 경쟁이 심하니까 살아남기 힘든데 우리 때는 이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뭘 하나 잘하면 그쪽에서 발굴의 실력이 나타나면 새롭게 예.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제 직업이 만들어져 있는데 들어가려면 경쟁이 심하니까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물론 어렵겠지만 또 그런 사례들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줘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뉴욕에 어느 예술가가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별거 다 줬죠. 뭐 티켓도 있고 연필도 있고 또 뭐 종이 쪼가리도 있고 광고지도 있고 또 하다못해 돌멩이도 있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투명한 상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뉴욕의 쓰레기라는 걸로 해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제법 된다고 그러는데 뉴욕이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거를 추억한대. 그걸 보면서. 그럴 때 정말 그런 건 기발하죠. 그럴 때 저는 왜 난 저런 생각을 못했지? 처음도 쓰레기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쪽에서 쓰레기 했다고 해서 나도 쓰레기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안타까움을 하고. 제가 이제 전유성 선생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20여 년 이상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놀라운 것은
좀 엉뚱하다, 기발하다. 그게 이제 창의적이다라는 건데 그게 젊은 시절에는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이제 노인이 되시지 않았어요. 65세 넘었는데 계속 그래도 그 낡지 않은 그런 창의성을 가지는 것.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하는 게 뭐 창의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많이 질문 받아요. 그러면 나도 이거의 원천이 뭘까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예. 그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불만. 아, 이런 생각을 왜 나는 못했지?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서 그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지장이 없는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다가 그런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 감으로 도너츠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감으로? 네, 청도가 감이 유명하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감으로 도너츠를 만드시는 분이 생겼어요. 청도에. 예. 우리 저한테 찾아왔길래 그때 감하고 도너츠를 합성어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서 감너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걸 쓰라고 했더니 그걸 이제 바로 고맙게도 써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게 상품화 됐습니까? 감으로 만든 네. 도너츠가? 상품화 돼서 이제 팔고 있죠. 예. 청도에서.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옆에서 보면 느껴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하고 기발한 생각이네 하지만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로 그치지. 그런 게 직접 뭐 상품화돼서 나타난다든가 뭐 철가방극장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 거기다 지어서 관객을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비중을 크게 잡았어요. 네. 한 90%. 아이디어가 최고지 무슨 얘기야.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믿고 그 따르고 그걸 하게끔 만들어주는 자본, 그걸 맞다라고 편들어주는 것, 이런 모든 게 돼서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한 10%,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이제 아이디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아이디어는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예로 청도에까지 가셔서 그 철가방 코미디 극장을 지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료들하고 일하는 게 체질에 잘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안 맞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공연장을 저는 할 적에 틀림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TV에 나가서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얘기인데 최양락이나 김영곤이나 장두석이나 이봉원, 뭐 김한국, 김미화 이렇게 같이 출연을 제가 쭉 했잖아요. 네. 저는 연기가 사실 좀 안 돼요. 버벅대고. 근데 코미디 원고를 썼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선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위에서 그 아저씨 역할 뭐 이런 걸 쭉 하면서 썼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TV에서 봤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시거든요. 네. 그 집에 와서 자자, 뭐 또 한잔 합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밥도 같이 먹자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 신세를 지면서 꼭 물어보죠. 코미디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농어촌에 이렇게 많으신데 그러면 코미디를 어디서 보시냐? 전부 TV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코미디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배달 가는 기분으로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 쪽에 가서 해야지. 코미디 배달. 대학로에 있다고 해서 전부 흥행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일부 한 15%, 20%는 벌고 대박이 나지만 나머지는 좀 근근히 이어가기도 하고 또 아주 그 굉장히 힘들게 망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거든요. 큰 적자를 않고 좀 뭐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대학로에 있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닌데 왜 자꾸만 그렇게 하는가.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가방이 배달의 상징이니까 코미디를 배달 왔다 시골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청도까지 오신 분이면 이제 국내에서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죠. 그뭐 15분 정도 더 써서 좋은 경치 또 보고 공연 이게 보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위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서 야 여기 누가 온다고 이런 걸 찍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니 난 40년 이상 한 사람이 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 하면 많이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가면 그 공사가 중단이 되죠. 또 뭐 군청 들어가면 또 깝깝해지고. 이제 군청 일은 아니었어요. 농어촌 아하. 공사였는데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거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우리 게 조금 자꾸만 미뤄지고 그래서 한 1년 애먹었죠. 지금 잘 되니까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1차선 길도 오늘날 보니까 2차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청도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때 시선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개나 소나 콘서트라는 걸 하셨잖아요. 그 지금 6회째인가 올해 이제 7회째. 올해 들어가면 7회죠. 네네. 그것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종래는 볼 수 없었던. 네, 이것도 뭐 좀 얘기하자면 스토리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연장에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려견, 그렇죠. 애완견 이러는데. 근데 야외 공연장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라디오 시대 출연하면서 최유라 씨가 애가 아파서 밤새 병원에 있었다는데 개가 아픈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애는 아들, 딸인데 요새는 뭐 반려동물들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걸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 황간에 공연 갔다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가지고 왔어요. 다리 다친 고양이.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병원에 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봤죠. 뭐 정말 가족처럼. 사람은 둘 뿐이 없는데 날씨 좋지 그래서 내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걔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걸 많이 봐서 그 청도가 개나 소나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개하고 소.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오는 공연을 하자. 그럼 개를 데리고 오면 무료예요? 그건 아니죠. 데리고 오든 말든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야외 공연이니까. 그러니까 개는 뭐 반려동물로 데려온다는데 근데 소도 데려와요, 실제로? 소는 청도에서 소싸움에 나갔던 소 중에 괜찮았던 우승했던 소들을 저희가 아주 특식을 먹이면서 몇 마리 갖다 놓죠. 소도 같이 공연을 봅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중간에는 소 주인이 그 소를 끌고 연주하는 앞으로 이렇게 와서 가까이 와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죠. 참 기발하세요. 한국의 코미디, 아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미디는 TV에서 본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서울이나 도시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대학로에 가면 이제 그 분위기가 코미디 전용극장뿐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제 웃기는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희극들을. 희극을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볼 기회들은 그쪽은 더 많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아주 매니아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냥 이제 뭐 KBS의 개그 콘서트라든가 요새는 SBS의 우차사가 이제 같은 시간대에 배치돼서 그런데 근데 개그 콘서트에 최근에 아주 그 막강한 코너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민상 토론이라고 해서 근데 시청자들이 뒤집어지는 이유를 저도 알겠어요. 아주 예민한 정치 문제, 사회 문제를 아주 코믹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보셨죠? 그런 게 이제 그 우리 세대는 못했던 거를 아주 기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죠. 그냥 그 예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있는 데서 했던 얘기들을 그게 프로그래머화해서 코너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그 굉장히 그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정말 시청자들의 확 다가오는 게 말이죠. 거기서 역을 맡은 민상 씨가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자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들이대면 유민상 씨는 왜 그런 걸 연예인 개그맨인 자기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다른 말로 하면 대중예술인들은 정치 문제, 사회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맨날 찍고 까부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적인 자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석에서는 얘기 못했던 것들을 그 친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개그 진짜 창시 세대로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그 재미있는 개그 소재는 정치에 있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재밌게 하잖아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저는 꼭 그렇다고만은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든지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정치에 대한 것들을 못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정치에 대한 코미디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방향이 좀 틀리더라도 방향 제시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김영곤 씨가 하던 거는 회장님 할 적에는 정치인들이 그 주에 했던 말들을 교묘하게 잘 갖다 붙여서 그것만 집어넣었을 뿐이지 사실은 방향 제시는 없었거든요. 그냥 웃고 마는 걸로 일회성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방향 제시까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아니었나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느끼죠. 그 코미디 개그라는 게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신변 잡사로도 웃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를 때려줄 때 진짜 웃음이 터지는 게 그런 아닌가. 것도 뭐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으려면 어느 코너는 초등학교 학생들, 어느 코너는 대학생들, 어느 코너는 여고생들, 어느 코너는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는 코너들이 골고루 섞여 있을 적에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끄는데 지금 요즘 개그 콘서트가 아니고 우리 유머 1번지 시절에는 심형래는 애들하고 어른들이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여고생들이 좋아했던 건 최양락이가 했던 코너 도시의 사냥꾼.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40대 50대들은 우리 청춘을 돌려다오. 그것도 20대 10대가 좋아했던 게 이제 동작 그만. 그때가 제일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그들의 정서에 맞는 코너들을 골고루 다 있으면 게 좋겠다. 지금 이제 청도 철가방 극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지방의 다양한 그 문화예술 활동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부안 같은 데도 그러시고. 그 지원보다 그쪽 분들이 이제 뭐 우리도 좀 차별화된 걸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좀 쳐다보죠. 그래서 안 했던 것 좀 해보자. 이런 거 했던 거 이거 다 빼고 좀 안 했던 거 하나씩 해봅시다 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러 다니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뭐 지역에서도 그러고요. 뭐 아이디어 좀 달라고 하는 요청이 점점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 이제 나도 아이디어가 고갈돼 가는구나 그런 거 느낄 때는 없습니까? 그럴 때 많죠. 이제 아까 그 뉴욕 쓰레기 보고 이제는 내가 표절을 하면 어떨까? 표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그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광고 문안 쓴 거 보고도 기발하면 나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막 고민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도 전유성 씨께서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들 중에 참 되짚어볼 만한 게 많은 게 잘 놀자라는 것도 또 강조하시잖아요. 잘 놀아야지.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네.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예전에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예전에 그 배짱이는 결국엔 그 아이돌 그룹이 됐더라. 지금식으로 보면 배짱이는 아이돌이 되죠.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개미는 어디로 갔죠? 그 중간에 퇴임하고 IMF 때 다 잘리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잘 논다는 게 이제 노는 거가 뭔가에 대한 걸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거든요. 노는 거하고 쉬는 건 다른데 쉬는 거는
그 일의 능률이 떨어지니까 예. 쉬게 했다가 다시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는 근데 것과 쉬는 거.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노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예. 좀 놀던 애야. 어허. 뭐 노는이 염불이라도 하지. 그렇지. 네, 예. 그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뭐 잘 돌아다니면 쟤는 역마살이 끼었어. 근데 지금 역마살 낀 친구들이 정말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행기들을 많이 쓰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 책이 잘 팔려서 여행 경비를 또 만들기도 하고. 한비아 씨는 잘 놀러 다녀가지고. 네. 그 지금 그 뭐 놀러 다니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잘 이렇게 다녀서 예. 그래서 노는 거를 제대로 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노래방 가서도 밤낮 하면 노는 것도 이제 일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서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불러야 된다.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불러야 되는 거. 예, 이거 예,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좀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 개그맨 김신영 씨가 청도에 와서 후배들 데리고 이렇게 노래방 가면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둘씩 끊어가지고 그 커플 노래 자랑 뭐 이렇게 해서 노래도 시키기도 하고 예. 또 어떨 땐 A팀 B팀 나눠서 그 상대방이 찾기 힘든 단어들을 불러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벌칙을 매기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노는 거에도. 근데 늘 똑같이 이렇게 하고 뭐 학교 종이라도 불러 맨날 그러고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정말 노는 거에 대한 그 박사들이 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이것도 좀 해서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MT 가는 기업체 행사 이렇게 가서 그 한 번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MT를 가면 밤새 술을 마셔요. 그래서 술 안 마시고 놀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다른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술 안 마시고 또 뭐 밤새 물론 저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시는 거 더 좋지만 한 번 정도 안 마시고 MT 가는 것도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경험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뻔한 거를 참 못 견뎌하시는 것 같아요. 뻔한지, 뻔한 거 이런 거 못 견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공공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도 난 수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 경복궁 자리에 옛날에 저 중앙청 그 일본 총독부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일제 잔재 청산한다고 이제 폭파를 시켰는데. 폭파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하신 얘기를 보니까 그거 왜 폭파하냐 그 총독이 있던 사무실을 저 화장실 변소로 만들어가지고 네, 뭐 그때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했죠.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그 생각에 따라서는 그 좀 역사의 그런 교훈 또 시민들의 삶에 그런 거로 하면 저는 이제 그 이런 거는 생각하죠. 그 벚꽃놀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의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집에 돌아가려면 즐거우려고 하는데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막 띄는 거 그런 날 하루 정도는 주차 위반해도 되는 날 뭐 예를 들자면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 그런 날은 좀 안 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띄어야 된다면 다음번에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하고 그 뒤에 그 근처에 마포 쪽이나 영등포 쪽에 그 주차장을 이렇게 약도를 좀 그려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한다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벌금이 45,000원이면 두 식구가 영화 한 편 보고 생맥에 치맥 한 잔 하고 그러고도 남는 돈입니다. 뭐 이렇게 좀 안내문을 이렇게 좀 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죠. 아이고 오늘 모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거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용을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 버나드 쇼라는 영국 극작가의 묘비명이 이제 입출해서 아주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뭐 번역이 잘 됐네 못 됐네 하지만 대충 그대로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네. 이분이 보니까 거의 뭐 94세를 사셨으니까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도 묘비명을 쓴다면? 뭐 그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저는 뭐 일단 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화장을 선호하시고 네, 흔적 없이.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코미디 얘기를 할 적에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 남기를 원합니다. 야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더라. 술자리에서 얘기되는 네, 인물로. 뭐 그런 사람이 있었대더라. 뭐 그렇게. 있었대더라. 네. 네. 그거죠, 뭐. 그냥 조용히 여전히 낯가림이 심하고 수줍고 어눌하신. 네, 그게 참 어떨 땐 잘 어울리는데 어떨 땐 참 못 어울려요. 근데 이게 본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유성 씨가 그런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늘 남을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쑥스러움 많이 하죠. 저 낯가림이 심하시고 저랑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친한 친구들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들의 친한 친구들은 제가 예전에 코미디 할 적에도 하다 보면 제가 하기 싫은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집어내요. 제 표정을 보고 너 그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다음 전유성의 다음 실험은 뭐가 될지 지켜보는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고의 부분을 때려주고 그래서 늘 우리 옆에서 늘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언제 또 어느 때 나타나서 우리 뻔한 짓을 공격할지 모르는 전유성 선생 오늘 본격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은 이찬규 교수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재난을 묘사하는 방법 오늘도 김훈의 남한산성을 텍스트로 함께 읽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찬규입니다. 오늘은 김훈의 남한산성 중에서 영의정인 김상원이 남한산성에 피난 중에 그곳에서 대장간을 경영하는 백성인 선할쇠와 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똥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조금 걱정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선할쇠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장작을 뽀개거나 땅을 팔 때 그의 몸은 일 속으로 녹아들어가 힘을 써도 힘이 들어 보이지 않았다. 선할쇠의 집 뒤란에 두 줄로 묻힌 장독들을 가리키며 영의정인 김상원이 물었다. 김장이냐? 많이 담갔구나.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겠느냐? 김치가 아니었고 대감께서 아실 일이 아니옵니다. 말해라. 무엇이냐? 똥을 달래서 약을 만드는 중인데 지력을 돋우고 벌레를 잡는 데 쓰이옵니다. 열어봐라. 냄새를 얻지. 선할쇠가 장독 뚜껑을 열었다. 날이 선 악취가 김상원의 골을 쑤셨다. 창끝처럼 벼려진 냄새였다. 냄새는 외가닥으로 깊이 찌르고 들어왔다. 김상원은 골이 시렸다. 똥건더기는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았고 맑은 국물 가장자리에 앙금이 내려 있었다. 국물에서 푸른 미나리색이 비치었다. 이 추위에 어찌 얼지 않았는가? 워낙 독국물인지라. 김상원은 푸른 똥국물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관량사에 남은 군량은 하루 4홉씩 30일 분이었다. 적들이 다가오지 않아 성첩이 고요한 날에도 군량은 똥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적병이 넘어 들어와서 성이 깨지는 날의 새벽인지 저녁인지가 푸른 똥국물 위에 어른거리는 듯 했다. 군량이 흩어져 똥이 되어도
똥을 끌어모아 군량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었다. 성안의 종친과 사대부, 군병과 백성들의 똥을 모두 거두어 성첩에 쟁여 놓았다가 적병들이 성뿌리에 붙어 기어오를 때 바가지로 퍼서 끼얹으면 적병들은 물러설 것이고, 요동에서 남한산성까지 먼 길을 걸어와서 여기저기 찢기고 부르튼 적병들이 똥물을 맞으면 상처가 곪고 썩어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김상원은 문득 생각했다. 병졸들은 발바닥에 종기만 돋아도 끝장일 것이었다. 날쌔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성안의 똥을 한 군데로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것이 어렵겠느냐? 먹을 때는 모여서 먹어도 똥은 각자 내지르는 것이옵니다. 구덩이를 파고 모여서 누라 한들 참았다가 누거나 멀리 가서 눌 수 있는 것이 똥이 아니옵니다. 더구나 똥은 동물인지라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열말들이 독에 담으면 무거워서 지게로는 감당할 수 없겠고, 목도에 실어서 흘리지 않고 성첩까지 올라가자면 발을 맞출 수 있는 목도꾼을 부려야 할 터인데 지금 성안에는 목도꾼이 없습니다. 또 똥을 성첩에 쟁여놓은들 삭지 않는 날똥이 추위에 얼어붙어서 적병들이 성벽을 기어오를 때 바가지로 퍼서 끼얹을 수 없을 것이고, 곡괭이로 찍어서 똥얼음을 던져야 하겠는데 얼음을 던지느니 차라리 돌멩이만 갖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겠구나, 그렇겠어. 김상원은 똥국물에 시선을 박은 채 중얼거렸다. 사물은 몸에 깃들고 마음은 일에 깃든다. 마음은 몸의 터전이고 몸은 마음의 집이니 일과 몸과 마음은 더불어 사귀며 다투지 않는다. 라고 김상원은 읽은 적이 있었다. 김상원은 선할세에게서 일과 사물이 깃든 살아있는 몸을 보는 듯 했다. 글은 멀고 몸은 가깝구나. 몸이 성 안에 갇혀 있으니 글로써 성문을 열고 나가야 할진데 창검이 어찌 글과 다르며 몸이 어찌 창검과 다르겠느냐. 냄새는 선명하게 몸에 스쳤다. 김상원은 어지럼증을 느꼈다. 저 동물을 농사에 쓰느냐? 애벌 가릴 때 물에 타서 밭에 주는데 소인들이 명년 봄 농사를 준비해도 좋으리까 대감. 성벽을 넘어서 새들이 숲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저녁 번초병들이 줄을 지어서 북장대 쪽 성첩으로 올라갔다. 봄이 오지 않겠느냐? 봄은 저절로 온다. 김상원은 똥물 위에서 땅이 열리고 꽃잎이 날리는 봄의 환영을 보았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인터넷 매체이지만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언론 지형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아보겠다고 시작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에 비해 현실의 벽 또한 높다는 것도 절감했습니다.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뵐 수 있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